공제회가 가지고 있는 장점이 좀 몇 가지가 있어요. 그 첫 번째 장점이 바로 복리로 운용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장점은 바로 우대금리입니다. 세 번째 장점은 이건 일반인들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거든요. 바로 절세입니다. 그 외에 또 다른 혜택들이 혹시 있을까요? 바로 복지 혜택이 있습니다. 리조트를 이용할 수 있거나 결혼할 때 결혼 축하금, 출산할 때 출산 장려금 등 방해연금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복지 혜택이 또 주어져요. 안녕하세요. 해피투모로우 30MC 한승아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임성규 전문가님과 함께 공제회를 알아야 연금도 늘릴 수 있다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해피투모로우 30의 임성규 전문가입니다. 아우, 감사합니다. 다시 뵈니까 더 반갑습니다. 그렇죠. 네. 전문가님, 우리 공직에 계신 분들은 공제회 가입을 많이 한다고 들었는데요. 네네. 공제회 가입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먼저 공제회를 가입할 수 있는 거는 일반인 신분으로 갖고 계신 분으로 가입을 못해요. 일단 먼저 공직에 계시는 선생님들만 가입할 수 있는 상품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공직에 있는 분들이 가입하는 상품이 바로 공제회다. 그래서 공제회를 가입하게 되면 또 여러 혜택들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그런 여러 혜택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먼저 이제 들어가기 전에 제가 네네. 궁금한 거, 네네. 공직자 분들 중에서 왜 예를 들어 저희가 직장인을 다니다 보면 국민연금이나 이런 거는 본인이 희망의 선택이 아니라 자동적으로 가입을 하게 되어 있잖아요. 네. 이 공제회는 선택을 하실 수가, 이렇게 의무로 가입을 하는 게 아니라 선택을 하실 수 있는 걸까요?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일단은 공제회는 의무 가입이 아니라 선택 가입이에요. 그런데 그래서 오늘 이 선택 가입을 꼭 해야 되는 건 아니지만 했으면 좋겠다라는 이유들 중에 여러 가지가 그게 바로 혜택에 있거든요. 그래서 그 혜택들을 보시려면 일단은 공제회를 가입을 하셔야지만 그 네.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오늘은 그렇다면 그 혜택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같이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공제회에 가입하신 분들은 어떤 혜택들인지 좀 더 확인해 볼 수 있는 시간, 그리고 가입하지 않으신 분들이 있다면 가입을 했을 때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구나라고 체크하셔서 가입을 하시는 분들이 생기실 수 있도록 좀 좋은 정보들을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공제회를 가입할 때 혜택이 있다고 하셨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떤 혜택들이 있는지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먼저 혜택을 알아보기 전에 공제회는 어떤 종류들이 있는지를 먼저 알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먼저 교직원 공제회, 그다음에 일반 행정 공제회, 그다음에 경찰 공제회, 그다음에 소방 공제회 등등이 있어요. 그래서 가입 금액은 공제회마다 조금씩 다른데 최근에는 10,000원부터 가입이 가능해졌더라고요. 그리고 많게는 공제회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최대 300만 원까지 가입을 하실 수가 있게끔 좀 변경이 되셨어요. 그럼 네. 최저는 10,000원, 최대는 그렇죠. 300만 네, 원. 그거는 이제 공제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그래서 그거는 뭐 어디가 10,000원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일단은 10,000원부터 최대 300만 원까지 가입할 수 있는 상황으로 좀 변경이 됐고요. 그다음에 공제가 가지고 있는 장점이 좀 몇 가지가 있어요. 그 첫 번째 장점이 바로 복리로 운용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회자님도 단리복리에 대해서는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그렇죠. 거예요. 많이 들어봤죠. 예, 근데 복리가 좋다는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대부분 그렇게 대답하세요. 네. 예, 복리가 좋다라는 건 알아요. 네. 허나 단리복리가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에 대해서는 설명하실 수 있겠습니까라고 하면 예라고만 대답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첫 번째 복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전에 단리복리 차이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단리는 원금의 이자를 주는 방식이고요. 복리는 이자의 이자를 주는 방식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단리보다는 복리로 운용이 되는 것이 이자를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복리 투자는 매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거죠. 그럴 수 있겠네요. 첫 번째 장점이 복리로 운영이 된다는 것이었는데 네. 그러면 두 번째 장점은 또 뭐가 있을까요? 두 번째 장점은 이게 많은 일반인들이 들으면 조금 화가 날 수 있는, 가슴이 조금 끓어오를 수 있는 이야기인데 바로 우대금리입니다.
예, 우대금리라는 건 무엇이냐면 시중금리 우리 은행에 가면 이자를 주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이자를 예를 들어서 3%를 줘요. 네. 근데 공제에는 거기에 우대금리를 해서 뭐 공제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1.5%를 추가로 네네. 적용해서 이자를 더 높여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일반 시중금리보다는 공제금리가 더 높다. 네. 예, 라는 부분들이 장점이 되겠고요. 또 하나는 요즘은 또 변경이 된 게 요즘은 공제 외에도 투자를 해요. 뭐 실물 투자를 하거나 뭐 파생 상품에 투자하거나 부동산에 투자하거나 주식에 투자하거나 이렇게 하거든요. 네네. 그렇게 되면은 수익이 높이 날 수도 있겠죠. 그쵸. 그럼 수익이 높게 나면 배당을 일부분 또 해줍니다. 음. 그러다 보니까 우대금리에 배당금리까지 만약에 같이 포함해서 받는다라고 한다면 시중금리보다 이자를 높게 받을 수 있는 장점이 되겠죠. 그러면 두 번째 장점이 바로 시중금리보다 좀 더 높은 금리를 받을 수 있다. 그 이유는 우대금리를 적용해 주기 때문이고, 또 그러면은 세 번째 장점은 뭐예요? 세 번째 장점은 이건 일반인들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거든요. 네. 바로 절세입니다. 음. 예. 우리가 장기적으로 운용하는 금융상품은 이자가 많이 생길까요? 적게 생길까요? 장기적으로? 예. 오랜 기간 우리가 운용하는 금융상품일 경우. 이자는 많이 생기죠. 그쵸. 네. 그럼 이자가 많이 생기는 것에서 네. 세금을 많이 떼면 기분이 좋을까요? 나쁠까요? 나쁘죠. 그렇죠. 세금은 적게 벌어도 많이 떼는 게 싫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네. 이자를 조금 받아도 거기서 떼가는 그쵸. 예, 우리 세금은 또 기분이 안 좋아요. 그런데 우리 공제에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절세가 된다. 그래서 우리가 시중금리, 우리가 은행에서 나 돈을 맡기면 이자를 주죠. 그 이자를 주는데 그냥 주지 않아요. 거기서 소득이 발생됐다고 소득세를 떼가요. 그래서 이자 소득세다. 그렇게 보시면 좋은데 시중에 우리가 은행에다 돈을 맡기게 되면 현재 이자 소득세가 15.4%. 엄청 높다. 예, 이야기까지 해드리고 예, 뒤에서 또 제가 또 재미난 얘기 해드리도록 네, 할게요. 알겠습니다. 이자 소득세가 면제이거나 저율 과세가 장점이다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이제 시중은행은 이자 소득세가 어느 정도 되고, 또 이제 저율 과세는 얼마나 되는지, 또 공제외는 좀 다른지, 네네네. 그런 것들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일단은 공제외 그 상품의 경우에는 가입 시기에 따라서 말씀하신 것처럼 비과세가 되거나 아니면은 저율 과세를 해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은행에다 돈을 맡게 되게 되면 이자 소득세라는 게 발생된다고 그렇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게 바로 15.4%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앞에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은행에 돈을 맡겼는데 1,000만 원의 이자가 발생됐어요. 그럼 거기에 15.4%면 154만 원을 차감을 하고 주겠다라는 거예요. 예, 그런데 현재 우리 공제외의 금융상품의 경우에는 이자 소득세를 면제해 주거나 요거는 좀 공제마다 조금씩 달라요. 저율 과세에서 뭐 3.73에서 4% 내외를 밖에 차감하지 않기 때문에 이자를 어떻게 되는 거죠?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1998년도 12월 30일 이전에 가입하신 분들은 비과세. 그다음에 1999년도 1월 1일 이후에 가입하신 분들은 0에서 4% 내외의 이자 소득세를 차감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중에서 떼가는 이자 소득세 15.4%보다는 굉장히 낮은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절세가 되는 게 장점이 되겠습니다. 그러네요. 근데 어쨌든 지금 시점에서는 비과세는 조금 힘들다. 다만 그렇죠. 저율 과세는 가능하니까 가입 시점이 좀 중요하겠네요. 왜냐하면 늦어지다 보면 또 더 올라갈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가 이제 가입하신 분들 지금 이제 이 신규로 새로 들어오시는 분들은 비과세 혜택을 볼 수는 없겠죠.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부터 들어가니까 저율 과세로 가고 지금 예전에 공직 생활 하신 분들은 1998년도 이전에 가입하신 분들이 계시는데 중간에 공제가 약간 위험성이 있다고 해서 깨신 분들도 있어요. 그리고 99년도 1월 1일에 다시 가입하신 분들이 있어요. 예전에 우리가 공직에 들어오셨지만 이분들은 또 저율 과세다.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왜 어떻게 보면은 없애면 안 되니까 처음에 들 때 신중하게 잘 알아보고 드는 게 너무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저희 또 이 프로그램이 좀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하면서 공제회의 비과세와 또 저율과세는 매우 큰 장점이다. 네. 그 외에 또 다른 혜택들이 혹시 있을까요? 아까 우리 시작 전에 저한테 질문 하나 주셨잖아요. 네.
선택이냐 의무냐. 의무냐. 근데 선택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리고 선택 중에서도 저는 이 공제를 가입을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린 부분들이 여기에 또 하나 가지가 있는 거예요. 바로 복지 혜택이 있습니다. 예, 공제를 가입하신 분들은 리조트를 이용할 수 있거나 아니면 결혼할 때 결혼 축하금, 뭐 어디 우리 출산하게 되면 출산 장려금 등 뭐 장애연금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복지 혜택이 또 주어져요. 근데 가입하지 않는다면 이런 복지 혜택을 못 받을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아까 얼마부터 우리가 가입 가능하다고 그랬죠? 최소? 10,000원부터. 그렇죠. 그렇기 최대 때문에 300만 원까지. 그렇죠. 저 공부 잘했죠. 네. 기억하시네요. 네. 그래서 최소한 10,000원이라도 우리가 공제에 가입을 해놓는다면 여러 가지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상황이 주어지시기 때문에 예, 이왕이면 가입을 해놓는 게 저는 좋겠다라는 의견,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네. 갑자기 궁금한 게 또 생겼어요. 예, 예. 그 10,000원에서부터 300만 원까지 가능하다고 하셨는데, 네네네. 제가 처음에 가입할 시점에는 뭐 예를 들면 5만 원을 했다. 네네. 근데 제가 갑자기 이게 좋은 것 같아요. 네네네. 좀 더 많이 하고 싶거나, 금액을 늘릴 수 있거나, 아니면은, 너무 많이 해서 내가 좀 이걸 내는 게 힘들어요. 네네. 유지하는 게 더 중요하잖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금액을 좀 줄이고 싶거나, 이런 게 혹시 가능할까요? 와, 이게 제가 우리 네. 사회자님께 그리고 제가 방송에서 뒤에서 해드릴 얘기였는데 아, 그래요? 와, 질문이 기가 막혔어요. 와, 제가 그 얘기를 지금 해드리려고 했었던 거예요. 네. 예, 우리가 모든 금융상품에는 장단점이라는 게 있죠. 그래서 장점이 있으면 또 하나의 아쉬운 점이 단점이라기보다는 아쉬운 점이 있어요. 그게 어떤 거냐면 공제가 가지고 있는 가장 아쉬운 점은 장기 상품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예, 일단 최소 20년은 갖고 있어야 돼요. 20년은 가입을 하고 있어야지만 우리가 받아야 될 이자를 다 받을 수 있는데 만약에 20년 안에 돈이 필요해서 탈퇴를 한다. 개인적인 이유로.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이자에 대한 페널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10년 안에 탈퇴할 경우에는 50%, 15년 안에 탈퇴할 경우에는 60, 70%. 그래서 20년을 딱 채웠을 때 이자에 대한 페널티가 없어요. 그런데 대부분 이걸 퇴직 시까지 가지고 가거든요. 그렇죠. 근데 퇴직 시까지 가지고 간다는 것은 장기적으로 돈이 묶인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장기적으로 돈이 묶이는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장기적으로 돈이 필요한 경우보다는 지금 우리 사회자님은 20년 뒤, 30년 뒤에 돈도 필요하지만 지금 어떠세요? 힘들어요. 그렇죠. 막상 내년에도 무엇인가를 해야 되고 그렇죠. 5년 뒤에도 무엇인가를 해야 되고 10년 뒤에도 무엇인가를 해야 되는데 공제에다 돈을 많이 넣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묶여있는 돈이 많으니까 내 생활이 힘들죠. 그렇죠. 그러니까 처음에 금액을 많이 넣은 사람들은 가면 갈수록 어떨까요? 생활이 힘들어지니까 내 가정이 마이너스 경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제를 담보대출 받거나 신용대출 받거나 마이너스 통장 쓰니까 이자를 반대로 남한테 더 많이 줘야 되는 상황이 와요. 그래서 처음에 10,000원으로 가입했다가 이 상품이 좋은 것 같아요. 그럼 5만 원으로 늘릴 수? 늘릴 수 있어요. 오, 네. 그러다 지금 현재 나는 처음에 너무 좋다고 그래서 100만 원씩 넣었어요. 근데 지금 너무 가정경제가 힘든 거예요. 그럼 깨는 게 아니라 금액을 말씀하셨던 것처럼 뭐 줄이거나 뭐 그거를 담보로 대출을 받거나 할 수 네. 있는데 대출은 이자를 낼 수 있으니까 그렇죠. 금액을 줄이는 게 더 효율적이다. 맞아요. 그렇게 해서 차라리 가정경제를 마이너스가 나지 않는 제로 베이스로 만들어 놓은 다음에 다시 금액을 증액, 그러니까 증액과 감액이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그 질문을 저한테 해주신 거예요. 저는 실은 이게 궁금해서 네네. 궁금한데 저도 이제 좋은 게 너무 많으니까 네네네. 분명히 안 좋은 것도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걸 여쭤봐야 네네. 되는데 그 전에 혹시 줄이고 늘릴 수 있다면 그거는 그 나쁜 거 아닌데라고 생각하고 이걸 먼저 여쭤본 거였어요. 그럼 그거 말고 또 나쁜 점이 있나 이렇게 아쉬운 점이 있을까요? 했는데 네, 맞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니까 좋은 점밖에 없는 것 같은데요. 이게 이제 그래서 처음 가입한 이후에도 공제 금액 관리를 잘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아쉬운 점이 또 나와요. 어떤 거냐면 오랜 기간 가져가는데 금리가 높은 상황에서 확정됐으면 좋을까요? 아니면 변동되는 게 좋을까요? 이게 또 그때그때 다르죠. 그래서 변동금리로 운용이 된다. 이게 조금 이제 아쉬운 점 중에 하나일 수도 있겠죠. 예, 그래서 안정적으로 운용이 될 수 있다는 것은 되게 좋아요. 그리고 공제에는 너무 위험 자산에다가 투자를 하면 오랜 기간 많은 돈을 넣잖아요. 그럼 가입자 입장에서는 불안할까요? 안 불안할까요? 불안하죠.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회자님, 저한테 이 공제에 돈을 맡겨주시면 제가 주식과 파생 상품에 70% 이상을 투자할게요. 근데 마이너스 날 수 있는 확률은 매우 높아요. 이렇게 얘기하면 마음이 어떨까요?
이게 사람마다 좀 다른데 저는 공격형이 아니에요. 그래서 약간 좀 안전하게 가자. 이런 걸 이제 사람마다 좀 다를 수도 있지만 그렇죠. 불안하죠. 맞아요. 그래서 일단은 안정적인 자산에다가 이 비중을 많이 높이고 그 이후에 요즘 이제 파생 상품이라든가 실물 자산 뭐 여러 가지 자산에 이제 배분해서 투자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시중 금리에 따라서 이자가 변동이 이 폭이 어느 정도 발생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시중 금리가 3.5 그래서 공제 이율이 지금 4% 후반대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근데 4년 전, 5년 전에는 우리 시중금리, 기준금리가 0.5였었어요. 그때는 공제 이율들이 3% 내외였거든요. 그렇다라는 것은 미래의 금리를 미국이 벌써 금리 인하를 했고 대한민국도 금리 인하 가능성을 높였고 또 미국이 내년 내후년에도 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을 매우 높게 시사했고 그럼 대한민국도 4년 동안 금리를 올린 이유가 물가 상승률도 있지만 미국의 금리를 높이는 바람에 같이 올라오게 된 거거든요. 그럼 미국이 같이 금리가 떨어지는 현재 경기 불황에서 대한민국 금리를 낮추는 건 굉장히 좋은 거거든요. 왜? 그래야지 미국하고 금리 격차가 없으니까. 그럼 계속 같이 대한민국 금리도 하락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리고 많은 전문가들이 대한민국은 앞으로 장기적으로 봤을 때 금리를 일본처럼 왜 일본이 30년 동안 이 경기 불황이 있었잖아요. 그러면서 금리를 높이지 못한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로 금리로 갔거든요. 근데 지금 대한민국 인구 구조라든가 경기 상황들이 일본처럼 가고 있어요. 그러면 미래에 일본처럼 될 가능성을 매우 높게 시사해서 제로 금리로 갈 수 있다라고 많은 분들이 시사하고 있거든요. 그럼 공제가 금리랑 연동이 어느 정도 되어 있잖아요. 그럼 금리가 어떻게 될 가능성이 높냐면 정답은 아니고 장담을 할 수는 없지만 내려갈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 그럼 그 상황에 따라서 금액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 조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은 높으니까 대출받지도 않아도 되는 상황이면 높게 넣으시는 거죠. 오히려 넣고. 그렇죠. 그리고 금리가 내려가면 금액을 줄이는 그런 방법들을 적절하게 하면서 가져가신다라면 원하시는 공제의 자산 형성을 만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이라면 이 금액을 높이고 줄이고 하는 게 제한 같은 게 없나요? 예를 들어 뭐 1년에 몇 번 아니면 내가 하고 있는 20년을 유지해야 된다 했잖아요. 네네. 20년 안에 뭐 몇 회 이렇게 제한이 없다면 내 형편에 따라서 계속 조정이 가능한 건데. 아직까지는 이게 금액에 대한 조정에 대한 제한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좀 편안하게 근데 이제 뭐 매년 뭐 1년에 뭐 몇 차례 하진 않겠죠. 왜 금리나 뭐 이런 것들이 바로바로 막 이렇게 1년에 변화되진 않으니까 예, 그런 부분들은 한 번쯤은 꼭 체크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보니까 정말 장점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조금 아쉬웠던 건 아까 전에 말씀하셨던 페널티 중간에 도중에 그건 정말 리스크가 너무 큰 것 같아요. 네네. 오히려 안 하느니만 못하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래서 처음에 들 때 또는 중간에 그 금액을 감액하거나 증액하거나 이런 조율을 잘한다면 진짜 좋은 상품이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어쨌든 이게 장기적으로 운용이 되는 상품이기 때문에 금리 상황에 따라서 또 가입 금액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앞에 내용은 좀 정리를 해드리고 그럼 이제 퇴직하시는 분들이 실제로 지급을 받게 되실 거잖아요. 네네. 이 지급을 받게 될 때 분할 지급 또는 아니면 한 번에 받는다든지 뭔가 네네. 이런 선택하실 수 있는 게 있는지 어떤 부분들로 어떤 방법으로 수령을 하게 되시는지 요거 궁금하네요. 일단은 퇴직하시는 경우에는 우리가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는 것과 분할 지급, 분할 연금으로 받을 수 있는 두 가지 선택 중에 한 가지를 하실 수가 있어요. 선택은 두 가지. 그렇죠. 일시금이냐 분할로 나눠서 받냐. 네. 저희 말씀드리는 것처럼 해피투모로우 30이잖아요. 평균 수명이 길어졌다 보니까 이 공제를 일시금보다는 분할연금으로 받으려고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분할연금으로 받으려고 하시는 경우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혜택이 어떤 게 있냐면 거기서 발생된 이자에 대해서 금융종합과세 면제 그리고 건강보험료 직장인 의료비에서 지역 의료로 바뀌시거든요. 그때 이자가 일정 금액 넘어가면 건강보험료 합산이 되는데 여기서 발생되는 이자는 건강보험료 분리과세가 되기 때문에 예, 건강보험료 인상에 포함되지가 않아요.
네. 이게 장점이에요. 그래서 이 두 가지 부분들을 갖고 있는데 하지만 또 아쉬운 게 또 두 가지가 있어요. 어떤 거냐면 네. 우리가 받을 때 금리가 확정금리가 아닌 변동금리로 운용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아까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맞아요. 그래서 처음에 분할지급으로 신청했을 당시 이자가 4.92로 연금을 수령을 하다가 금리가 변동이 되면 내가 받는 연금도 변동이 돼요. 무슨 얘기냐면 4.92로 신청을 내가 했어요. 네. 그럼 그렇게 해서 만약에 10년 받겠다, 분할지급으로. 그럼 4.92로 쭉 받다가 금리가 떨어지면 나한테 적용되지 말아야 되는데 이 이자가 3%로 떨어지게 되면 그 이율이 3%로 적용이 돼서 이자가 줄어들어서 나오는 거예요. 예,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런 부분들을 조금 놓치는 경우들이 많은 거예요. 예,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가 그 받는 이 이자 한번 계산해 보면 1억 원을 10년 동안 4.92로 받을 거예요. 그러면은 10년 동안 총 받는 이자는 얼마일까요? 너무 어려운데.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1억 원을 네, 1억 원을. 10년 동안 나눠서 받을 거예요. 거기에 4.92 계산할 거예요. 그럼 많은 분들이 1억 곱하기 10년 곱하기 4.92 그러니까 4,920만 원 이렇게 말씀들을 하세요. 예, 여기에 반전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두 번째 아쉬운 점이 바로 그냥 쉽게 말씀드리면 단리식 수령 방법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제가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분할을 해서 받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분할해서 10년 동안 우리 나눠서 받기로 했잖아요. 그럼 1차 년도에 1억 원에 얼마를 받는 거죠? 1,000만 원을 받는 거예요. 10년 동안 분할해서 받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네요. 나눠서 받는 거죠. 그렇죠. 일시금이 아니라. 맞아요. 그러면 1차 년도에 1,000만 원을 찾아 썼으니 9천만 원밖에 안 남겠죠. 거기에 4.9인 거예요. 그럼 이자가 줄어들겠죠. 그럼 2차 년도에 또 1,000만 원을 찾아 썼죠. 그럼 8천만 원이 남는 거예요. 그럼 거기에 4.9이니까 이자가 또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이자가 계속 줄어드는 구조죠. 그걸 평균을 내서 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우리가 받는 이자는 4,920만 원이 아니라 2.74%인 2,740만 원 정도로 줄어드는데 만약에 이렇게 받다가 이자가 내려가면 우리가 받는 이자는 더 줄어들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꼭 체크하시고 신중하게 선택을 하셔야 된다라고 항상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이거 어렵다. 그렇죠. 그죠. 정말 잔머리를 잘 굴려야지. 예, 잔머리보다는 우리가 계산법을 잘하고 그런가요? 그 다음에 공제가 갖고 있는 운용하는 이런 상황들의 체크 포인트들을 꼭 체크하신 다음에 수령을 하시는 게 아마도 우리 해피투모로우 30에 이 공제가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금융 전문가시잖아요. 네네네. 재테크에 대해서 좀 더 전문적으로 얘기해 주신다고 하면 이자가 점점 줄어든다라고 하면 전문가님은 어떻게 나는 금리가 좀 높을 때 일시금으로 받겠다? 아니면 분할해서 받겠다? 요거는 이제 각 가정과 개인과 이 연금 준비 상황에 조금 다를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는 만약에 제 돈이라면 뭐 한 1억이 있다. 그럼 5천만 원 정도는 분할연금으로 받을 것 같고 그렇게도 수령할 수 있거든요. 나머지 5천만 원은 시중에 지금 비과세가 되고 좀 금리가 높은 그러면서 평생에 걸쳐서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상품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다면 그쪽으로 확정금리형으로 5천만 원을 보내놓고 그러면 금리가 조정이 되더라도 한쪽에서만 조정이 되니까 내가 갖고 있는 연금 플랜을 조금 더 현명하게 세울 수 있지 너무 않을까요? 효과적으로. 네, 너무 네.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건 이 공제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거를 분할로도 가능하고 일시금 나눠서 받으실 수 그렇죠.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네네. 그 분할을 비율을 얼만큼을 내가 먼저 받고 얼만큼은 다시 이렇게 나눠서 받을 건지를 선택하실 수 있다는 거네요. 맞습니다. 좋은 말씀 너무 감사해요. 오늘 왠지 좋은 정보를 여러분들께 드렸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까지 임선규 전문가님과 함께 공제회를 알아야 받을 수 있는 연금도 늘릴 수 있다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 시간이 여러분들에게 또 정말 뜻깊은 시간, 도움이 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